안녕하세요. 학교를 정하기 앞서서 여러분들의 전공 선택이 필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전공을 선택하고 그에 따라서 학교를 정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편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학교를 선택하실 때는 충분한 시간을 들이시고 조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공을 선택하실 때도 그 정도의 노력을 기울이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학교를 조사하면서 얻은 막연한 이미지로 여러분들이 학과에서의 연구, 특히나 여러분들이 하실 연구를 막연히 추측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학과의 랭킹이 높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려는 연구가 그 학과에서 활발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저의 경우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학과 랭킹 기준으로 리스트를 만들었었는데요. 그때 제가 지원서를 넣으면서 한 개의 마스터 SOP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러이러한 연구를 하고 싶다고. 그런데 별 생각 없이 그 SOP에 있는 그 학교들 이름들만 바꿔서 지원을 했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지원한 학교들 중에서 일부는 아예 그쪽 연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 이제 돈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만약에 제가 어드미션을 받아서 그 학교에 갔더라도 제가 생각했던 그 연구 주제, 막연하긴 했지만 그것을 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 연구를 하는 교수님이 없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대학원 진학을 준비함에 있어서 나는 이 교수님과 이 연구실에서 이런 연구를 하고 싶다 라고 연구 주제가 확실하신 편이신가요? 아니면 나는 내가 뭘 잘할지 모르겠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우선 학교에 가서 기회가 되면은 그 기회를 살려서 한번 연구를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 뭐든 시켜만 주십시오 라는 쪽이신가요? 저는 약간 후자에 가까웠던 것 같은데요. 지금 잠깐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지. 석사를 마치고 박사로 지원하시는 경우 아마 전자에 가까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하시던 연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연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좀 생기기 시작했을 테니까 이런 교수님과 같이 이런 연구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반대로 저같이 학부를 졸업하고서 대학원을 지원하는 경우에 연구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떤 거를 잘할지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어떤 분야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연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잘 이해가 부족해서 후자 쪽에 가까운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후자 쪽이었던 것 같아요. 해본 건 없지만 이런 쪽 분야를 연구를 해보고 싶다 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정도. 우선 연구 분야가 확실하신 분들께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분야만 확실해가지고는 좀 어렵고요. 관련 분야에서 연구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아마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는 여러분들이 대학교 학교 선택에 앞서서 관련 교수님들께 사전 컨택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전미에 다 따져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전공, 그 관련 전공을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이 그리 많지가 않을 거예요. 한 학교에 한두 명 정도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전 컨택을 하시지 않고 학교에 가서 교수님을 찾으려고 하면은 확률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어요. 한 교수님만 생각하고 지원했는데 교수님이 자리가 없다. 그러면 참 난감하겠죠. 그런데 사전 컨택하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석박 통합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제 석사 동기들이 다른 학교에 박사과정으로 지원해서 좋은 자리로 옮기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나는 빨리 졸업하는 게 목표였는데 괜히 그것만 생각하다가 남들보다 뒤처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원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한 전미에 계신 한 100여 분 정도 되는 교수님들한테 제 CV랑 이메일을 돌렸었죠. 그래도 석사로 들어갈 때보다 좀 CV가 좋아졌었거든요. 그래도 2년 정도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10분 정도한테 이메일을 받았는데요. 아쉽게도 저한테 자리가 있으니 오라고 한 교수님은 없었고요. 다들 정중히 거절을 하는 이메일이었습니다. 자리가 없지만 다음에 자리가 생기면은 연락을 주겠다. 우여곡절 끝에 그 결정은 접고 저는 그냥 제 갈 길을 가기로 결심했었습니다. 이렇게 사전 컨택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왜 그게 쉽지가 않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편에 연구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교수님들과 이거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유명한 학교의 교수님들 같은 경우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 세계의 지원자로부터, 학생들로부터 뭐 자리가 있느냐, 나를 뽑아주면 안 되겠느냐, 나의 이력서를 봐라 라고 이메일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은 휴지통으로 바로 넘어갈 거고요. 그나마 답변을 주는 교수님들한테는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지레 겁먹고 어차피 연락해도 답변도 안 올 거 라고는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결국 필요한 거는 여러 교수님으로부터의 이메일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딱 한 명의 교수님으로부터 같이 일해보지 않겠느냐라는 그 한 명의 답변이거든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뭐 해서 안 되더라도 너무 실망하시지 말고요. 그 이유가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자의 수가 너무 많아요. 연락하는 사람의 숫자가 너무 많고 여러분들의 이력서가 쉽게 묻혀질 가능성이 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이메일이 혹시나 묻혀질까봐 제 CV랑 메일에 있는 내용을 고급 종이에다 출력을 해서 우편으로 보냈었거든요. 그런데도 답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절대적인 숫자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실망하시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도 아마 자주 얘기할 것 같은데요. 이 길을 걷다 보면은 한 9할 정도가 운인 것 같습니다. 정말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10%, 그 나머지 부분을 열심히 준비해야지 여러분들에게 언제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나는 그 9할의 운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러분의 앞에 왔을 때 그 기회를 여러분이 잡을 수 있는 거겠죠. 교수님들 중에는 여러분들의 사전 컨택 이메일을 받고 나서 이 학생 괜찮은데 해서 어드미션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마 대부분은 답변을 주시면은 먼저 학교에 지원부터 해라, 어드미션 받고 와서 찾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실제로 그 학교 학생이 돼서 교수님을 만나면은 좀 얘기가 잘 풀릴 가능성이 큽니다. 외부인이 이메일로 문의를 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요. 그래서 첫 번째 그룹에 해당되시는 분들, 나는 연구 주제가 확실하다 하시는 분들은 사전 컨택에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교수님들과 충분히 연락을 주고받고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요. 근데 혹시나 좋은 결과가 없더라도 너무 실망하시지 말고요. 그럴 경우 이제 두 번째 그룹의 전략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룹의 전략은 뭐 당연하겠지만 우선 어드미션을 받고 그 학교 교수님들 중에서 이제 지도 교수님을 정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끝까지 안 들으시는 분이 계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그룹에 계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SOP를 쓰실 때 미리 사전 컨택이 돼서 어떤 교수님과 이제 연구를 하기로 어드미션을 주기로 약속된 경우가 아니라면은 SOP에다가 한 교수님이나 한 연구실 아니면 굉장히 스페시픽한 한 주제에 대해서만 적는 것은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관련 교수님께서 여러분들의 SOP를 좋게 봐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 다른 교수님들 눈에는 여러분들의 SOP가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 그룹에 계신 분들, 막연하게 어떤 연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있지만 그게 뭔지 잘 모르겠고 아직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시켜주는 것을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 라는 분들, 이분들도 최소한 학교를 정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어떤 연구를 하고 싶으신지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저의 경우처럼 이런 연구를 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연구 주제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학교의 학과 홈페이지에 가시면요, 보통은 관련 연구를 하는 교수님들 혹은 관련 연구실끼리 그룹을 지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전공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아요. 한 교수님만 보고서 지원을 하기에는 좀 위험 부담이 크고요. 그 분야에 있는 그 교수님들 그룹이 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지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학교에 가셔가지고 연구를 하지 못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학교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으면서 학교를 다니고 학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학교의 재정을 지원해주다가 오는 학생으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의 충분한 사전조사가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셔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정보를 이렇게 수집하시고 여러분들의 경력과 관심을 바탕으로
해당 학과 중에 한 연구 그룹 정도를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략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기계공학과 출신인데 기계공학과 홈페이지에 가면 보통은 3개 정도의 그룹으로 나눠져 있어요. 연료체 에너지, 재료, 아니면 다이내믹스 쪽, 그렇게 3분야로 나눠져 있는데요. 같은 기계공학까지만 3개의 분야가 결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한 이 정도 수준에서 그 전공 분야를 선택하시면은 전략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그 전공 분야 내에서도 굉장히 다르겠죠. 각각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주제가 다르겠지만 최소한 그 그룹 내에서는 비슷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여러분들의 관심사와 경력과 딱 맞는 연구실은 아니더라도 비슷한 연구 주제를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의 전공 분야를 선택을 하시고 그래서 이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선택하시길 바라요. 너무 디테일하게 전공 분야를 선택하게 되면은 옵션이 너무 적어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시켜만 주면 아무거나 다 하겠다라는 것은 누구의 선택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조사를 하시고 마음의 결심이 서시면 홈페이지에 돌아다니시면서 그 학교, 그 학과에 해당 연구 분야에 있는 교수님들의 연구가 활발한지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정리가 잘 돼 있으면 좋을 텐데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연구는 활발하지만 홈페이지가 업데이트가 안 돼서 연구 실적이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들여서 교수님들의 이름을 가지고서 구글 스칼라 같은 곳에 가셔서 최근에 퍼블리시된 논문들이 있는지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논문이 있다는 뜻은 학생이 있다는 뜻이고 연구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연구비를 지원받고 있는 가능성이 커요. 그 분야 교수님들이 최근에 퍼블리시를 많이 하셨다, 꾸준히 해오셨다 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학교, 학과에 지원했을 때 연구 기회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정도 돼야지 컨택이 없이 학교에서 어드미션을 받았어도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몇몇 교수님들을 만나보면서 한 자리라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커집니다. 아까 SOP를 적을 때 조심하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한 교수님 한 연구실을 적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시켜만 주면 뭐든지 하겠다라는 SOP입니다. 여러분들이 연구 경험이 좀 부족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석사, 박사식이나 지원하시는데 연구에 대한 관심이나 포부도 없이 지원을 하는 것은 매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부족한 연구 경험을 메울 수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의 관심,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열심히 연구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어필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공 분야를 선택하시는 것이 학교를 선택하는 데 도움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드미션의 확률을 높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정도까지 준비를 하셨으면은 여러분들이 꽤 좋은 리스트를 만드셨을 거예요. 학교의 랭킹, 그 다음에 지역, 그리고 학과에서의 연구 상황. 이상 설명드린 부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학교를 고르는 기준이 되는데요. 사람마다 기준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보내셔야 되는 기간이 최소 4, 5년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은 자기한테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를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한인 커뮤니티가 중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한국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한국 음식점, 한국 마트가 중요하다. 이런 분들은 그 부분도 챙겨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살았던 지역은 작은 한인마트가 있긴 했지만 괜찮은 한국 음식점을 가려면은 한 차로 6시간 정도 갔어야 됐어요. 저희 가족은 아쉽지만 그런 대로 살만 했는데 그 부분이 어려운 분들은 꼭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도시, 소도시에 대한 기준도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나는 대도시 아니면 살기가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날씨가 중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추운 지역, 더운 지역, 혹은 습한 지역, 아니면은 햇빛이 많은 곳, 아니면 구름이 많이 낀 곳.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사셔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나에게 그 부분이 중요하다 싶으시면은 꼭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업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주말에 좀 쉬실 때 차로 한두 시간 걸려서 갈 만한 곳이 있는지, 가서 리프레시 할 만한 주변 도시들이 있는지가 중요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죠. 학교를 고르는 데 있어서 사소한 기준이라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중요하다 싶으시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즘에 인종차별 그리고 안전 문제에 대해서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보통의 학교 도시들은 그래도 안전한 편에 속합니다. 인종차별도 좀 덜하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까지 좀 신경 써서 체크해 보시고 대학교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된 것 같아요. 선택된 학교 리스트를 엑셀 파일 같은 곳에 잘 정리를 해 두시고요. 학교, 학과 홈페이지에서 얻은 정보들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원하려는 학교가 한두 개만 넘어가도 데드라인도 다르고 내야 될 서류도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요. 이제 잘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리스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꿈을 꾸는 거죠. 아, 내가 가고 싶은 학교들이 여기 있구나. 저 같은 경우는 구글 스트리트 뷰 같은 걸로 그 학교를 직접 온라인으로 가보기도 하고 사진들을 보면서 꿈을 많이 키웠던 것 같아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힘들지만. 왜냐면은 하고 싶은 것이 있었고 가고 싶은 곳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리스트를 보면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그 중에 한 학교에서 어드미션을 받아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미국의 한 학교 그 거리를 걷게 될 때 아, 내가 그래도 한 단계 잃었구나, 한 발을 내딛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학에서의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많은 지원자들 그리고 심지어 석사, 박사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도 학교에서 어떤 프로세스로 연구가 진행되는지, 교수님들이 어떻게 연구를 진행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연구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가 없고요.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그때그때 주어진 일들만, 교수님께서 주시는 일들만 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